자, 한국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어디였냐면 신석기까지 하다가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신석기까지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청동기와 철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국가 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했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가 등장하고 있었다.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는 크게 말하면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었던 고조선이 등장하고 하나는 한강 이남에 있었던 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한강 이남에 나왔던 진은 시험 문제에서 배제가 됩니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고조선은 어느 문화를 기반으로 하게 되느냐? 그러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기반해서 발전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존속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청동기 문화국가를 무슨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군장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조선은 군장국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철기문화까지 발전했죠. 그러면 철기문화국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맹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장국가에서 연맹왕까지 등장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의 국가잖아요. 이 말은 고조선에서는 왕의 칭호를 여전히 사용하는 국가였다. 이것도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고조선이 이렇게 등장하는 과정에 건국에 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조선 건국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삼국유사라든가 제2왕기, 고려시대 책도 있고요. 조선시대 책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은 건국하는 과정에 어디 쪽에서 건국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요 영지방에서 건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한반도 북부지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반도 북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고조선의 마지막 껍질가 됩니까? 평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양으로 옮겼다. 이래도 관계는 없는데 이 이동 과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교과서에서는 이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을 세력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유물 머릿속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단순하지만 단편적으로 문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물과 관계되면은 첫 번째 비파형 동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고인돌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혼동하지 않을 게 고인돌에는 북방식도 있고 뭐가 있어요? 남방식도 있죠. 혹시나 남방식 고인돌이다 이렇게 쓰면은 과감히 틀린 거니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비파형 동검이나 북방식 고인돌 또는 고인돌은 맞지만 남방식 고인돌은 아니다. 그러면 그 외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더 있는데 의주 미송리식 토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 거친 무늬 거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개, 4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급했을 때는 어느 것으로 제한하느냐? 위에 2개 비파형이라든가 북방식 고인돌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고조선을 몇 개 국가로 구성되느냐? 고조선 국가는 제 전공으로 이야기하면 3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고조선은 2개 국가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어떤 국가냐? 먼저
단군이 건국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위만이 건국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기자조선은 있지만 기자조선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과감히 빼세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단군조선, 즉 위만이 우리나라의 국가를 건립하기 이전까지를 우리가 단군조선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단군조선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건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고조선이 건국됐느냐. 그러면 건국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기록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고려시대 기록과 조선 초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기록으로 여러분 책에 보니까 삼국유사가 있죠. 제왕 웅기, 충렬왕 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거로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남, 응제시주 이래서 5권 정도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자조선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옆에 날개에 보다 보면은 기자 동네서라는 게 있어요.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다. 인정되지 않지만 기자 동네서를 이야기한 것 중에 최초 기록에 3번째 줄에 상서대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기자조선을 인정했던 책이었다. 이렇게만 보고 그러면 단군조선 관계되면서 인자 무엇을 보게 되느냐? 풀이 방법을 보도록 합니다. 단군조선의 풀이 방법은 그냥 훑어만 보세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하늘을 지키는 신이었던 뭐가 등장하느냐? 천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천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자식으로 서자가 있습니다. 환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풀 때 요 서자는 말 그대로 조선의 개념에 처부자식으로 보지는 않고요. 2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고려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고려는 왕위 계승을 큰아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승할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아버지 승낙을 받고 내려와야 됩니다. 다른 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려올 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우리나라 건국기념이죠. 결론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승낙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천부인 세계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인 세계를 주고 이 사람이 내려올 때 자, 풍백, 우사, 운사 등 여러 가지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오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잠깐 내려오는데 결론은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천신이 지상세계로 내려왔다. 천신하강설이에요. 그러면서 거느리고 내려왔죠. 그러면 계급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에 내려옵니까?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오게 돼 있죠. 청동기 거주지가 어디다? 구룡이나 상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태백산 꼭대기 어디에 내려온다? 신단수에 내려온다. 근데 내려올 때 풍백우사 운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농경이고요. 신단수는 신석기에 있었던 애니미즘, 나무 숭배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와서 신실을 건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곰과 호랑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토테미즘,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 숭배 부족을 토테미즘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 환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왔는데 하늘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 부족으로 봐도 되겠고 여기 곰과 호랑이는 어디서 봤다는 이야기 없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 부족과 후진 부족의 토테미즘. 근데 이 두 개가 와갖고 이쪽한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인간 되기를 기원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주는 게 뭐를 줍니까? 쑥과 마늘을 주게 돼 있죠. 이것은 우리가 농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쑥과 마늘고 100일 동안 먹으라는 이야기는 어려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서 이야기 않지만 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 햇빛 보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이 뭐로 보냐면 성인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100일 동안 먹으라고 하니까 이때 호랑이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결론은 인간 못 되고 곰은 어떻게 됩니까? 좀 나쁘게 멍청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먹어서 여자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곰이 여자분이 됐다는 이야기는 인간 됐다. 그러면
곰부족과 호랑이 부족의 전쟁 과정에 누가 승리했다? 곰부족이 승리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쪽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쪽한테 기원하니 이쪽이 뭐로 바뀌죠? 남자로 바뀌죠. 그러면 곰부족과 환웅을 숭배하는 부족이 결혼했다. 그러면 뭡니까? 족외혼이잖아요. 가끔가다 종내혼이란 지문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과감히 꺼서버리고요. 족외혼이었다. 그런데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낮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더 높았고 여자가 낮았다는 이야기에서 청동기의 가부장권 사회도 같이 봅니다. 결혼했고 그러면 하늘과 인간이 합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천인합일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해서 태어난 게 뭡니까? 단군, 왕검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결혼해서 한 사람이 태어났고 하나 국가를 형성한 거기 때문에 단군 건국신화는 두 개 이상의 부족이 융합돼서 건립된 국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군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을 이야기하죠. 왕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치적 지배자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일치사회였다. 잠깐, 한국사 책에서 재정일치하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것과 비교하는 것으로 재정분리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디밖에 안 나옵니까? 사만의 소도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국신화 이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데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고조선에서 제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정치적 변천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군 건국신화에서 단군 건국이 했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후 때 변천 과정을 보는 겁니다. 자, 변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단군 조선 때 BC 7세기입니다. BC 7세기 가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관자란 책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제나라와 경제적 교류했던 내용을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제와 경제적 교류하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관자란 책에서 제일로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C 5세기가 등장하네요. BC 5세기면은 우리나라의 어느 문화가 중국에서 들어오게 됩니까? 철기 문화가 우리나라에 유입을 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요. 자, 철기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고조선은 서서히 연맹 왕국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자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BC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 무렵입니다.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라고 하는데 고조선이 어느 나라와 대등한 세력을 점하게 되느냐? 연과 대등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나라와 대등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때 연나라 장수가 우리나라를 공격합니다. 징계가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는 서방 이천리를 뺏기고 만번한을 경계로 삼았다. 자, 이기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 이천리를 뺏겨요. 결론적으로 만번한을 국경으로 삼았다. 자, 이 말 시기적으로 자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개를 묶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서방 이천리를 뺏겼다. 그러면서 이때 중국이 뭐를 설치하느냐? 결론은 요동군을 설치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고조선은 서방 이천리를 뺏기다 보니까 이때가 어떤 형태로 넘어가느냐? 앞으로 잠깐 갑시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이야기할 때, 자, 연나라 장수 징계가 공격하기 전에는 연영지방입니다. 그러다 징계 공격으로 한반도 북부로 이동하고 있었다. 다시 지도를 잠깐 그리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자, 여기가 라오강, 요하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조선 처음에 건국지방 여기에요. 근데 징계가 공격해서 서방 이천리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뺏겼겠지만 여기 요동지방에 요동군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조선은 여러 개 중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고조선은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반도급 어디 평양지로 이동하고 있다. 이 이동과 관련되면서 여기에 깔려있는 게 뭐다? 고조선의 세력범위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고조선의 정책 변청 과정과 세력범위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로 가서 4세기 말 3세기 초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BC 3세기 무렵에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나라 왕으로 누가 나온다? 부왕이 나오고요. 준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때 부왕과 준왕이 나오는데 여기가 아버지고요. 여기가 아들이에요. 그러면 왕이 어쨌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습했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세서 고대국가 개념은 나왔지만 완전한 고대국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나오겠고 또 하나 상, 대부, 장군, 박사, 도의와 같은 관료 조직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부왕과 준왕 때 우리가 말한 3세기입니다. 중국과 싸움에도 두드려 맞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힘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BC 2세기 초무렵입니다. 이때 누가 들어오느냐? 이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이만이 우리 1000명의 무리를 끌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었다. 근데 이 이만이라는 사람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중국 사람이라 하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책에 이 사람을 한국인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만조선은 당군조선을 계승한 국가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자, 이 한국 사람 보는 게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첫 번째 상투를 들고 조선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조선 옷이라고 하지 않고 오랑캐 호자락에서 호복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됐고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서북 지방 변경에 거할 것을 요구한다. 누구한테? 준왕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합시다. 서북 지방 변경이니까 제가 압록강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이만이 거할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준왕이 썩나겠다. 그러면 준왕 입장에서 이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세 번째, 이만이 왕이 되고 나서 조선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선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왕이 되고 나서 토착민도 고위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만을 우리나라 사람 본다. 다시 말하면 이만은 고조선의 계승국이다. 시험 문제는 계승국이라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근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잠깐 이 이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서서히 세력을 키워요. 그러다가 준왕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만이 국가를 건립한 것이다. 이게 이만 조선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만을 우리나라 보는 근거였지만 이제 이만 조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위만조선 이전의 시대 당군조선과 이만조선 이후 시대 이것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해두시 바라는데 이만조선 그러면 이만은 1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왔던 사람의 이주민과 국내에 있었던 뭡니까? 토착민들이 짬뽕에서 건국했다. 그래서 이주민과 토착민의 융합국가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러는 관이 이만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했냐? 중국에서 이만이라는 사람은 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무슨 칭호를 쓰느냐? 칭신의 칭호를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칭신이라는 거 뭐냐? 여기 이만희가 중국의 나라에 대해서 나 당신의 나라에 뭐답게 신하학계입니다. 그러면 칭신의 칭호를 쓰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나라한테 선진 문화를 많이 넘겨줍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자, 철기 문화가 수용된 것은 언제고요? 이전이고요. 여기서는 본격적인 수용은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위만이 국가를 건립한 이후였다. 그러면 철기 문화 수입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말을 이야기합니까? 국가가 정치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성장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적의 정복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지하게 성장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좀 험하게 얘기하면 화장실 갈 때 올 때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만조선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나중에 중국에 달랑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로 잠깐 가봅시다. 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있는 국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의 나라가 있고 요 밑에 뭐가 있느냐? 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청동익과 진. 근데 여기가 여러 개 교역을 할 때 어디를 꼭 거쳐가느냐? 여기 고조선을 거쳐가요. 근데 고조선에서 가운데서 무슨 무역을 한다? 중개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랑거립니다. 그러면 중개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도 기분 나쁘겠지만 이 나라도 기분 나쁠 건데요. 자, 요 나라는 이 나라보다 잘난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보다 잘난 나라 이 나라잖아,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라는 이야기보다 이 나라는 열받죠. 그래서 중개무역이 고조선을 침공하는 이유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고조선이 침공하다 보니까 이때 한무제가 우리나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한무제라고 하지 않고 한문제라고 이야기한다든가 한고조로 쓴다. 그러면 과감히 꺼서버리세요. 결론적으로 한무제가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결과는 중개무역이에요. 중개무역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피 터지게 싸움합니다. 한무제 공격이 BC 109년에 나왔고 우리나라 멸망은 BC 108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싸움했지만 고조선 자체의 내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조선은 결론적으로 멸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조선이 진로 많이 나오는 게 이 멸망까지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 멸망까지가 시험 문제의 가장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굉장히 신경 썼다. 그러면 이제 고조선이 멸망을 하다 보니까 108년에 멸망을 하겠지만 한나라는 고조선 땅에 무엇을 두게 됩니까? 한사군이라게도 되겠고요. 한군현이라게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사군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면 한사군의 지배 지역에 나온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는 한의 지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군현 엉망이 나오고 있다. 근데 멸망 과정이 나오겠고 그러니까 딱 하면 되겠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고조선 사회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법률이네요. 고조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조선의 법은 몇 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8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실로 고조선의 8조법 중에 현재 전하는 건 3개, 추정까지 하면 4개입니다. 근데 이 8조법은 자, 어디에 전하냐? 한서 지리지락에도 되겠고요. 한서락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서 지리지든 한서든 관계, 정확히 말하면 한서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서 지리제도 관계는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책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도 추정을 하겠고요. 두 번째,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공물로 배상한다. 사람을 상해한 거니까 상해죄죠. 폭행죄라고도 관계는 없겠네요. 상해는 공물로 배상한다. 그러면 배상의 기준이 공물이었다는 의미에서 농경 중심의 사회였다. 이것을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상해하니 공물로 배상하니까 사람의 인간을 노동력 가치로도 파악하고 있다.
이것도 보겠고요. 세 번째, 남은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남은 물건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개인 재산이 있다. 사유재산이 등장하고 있다. 노비로 삼는다. 이것은 계급이 있다. 이 노비는 형벌 노비가 되겠습니다만 용서를 받으는 자는 50만 전을 낸다. 그러면 이때 화폐를 쓰고 있는데 이 화폐는 명도준이다.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화폐를 만들었었다면 틀립니다. 중국의 화폐를 갖다 와서 쓴 거라는 거예요. 만들어 쓴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추정하는 게 여자분은 정신하에 음란하지 않았다. 크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분의 절개는 지키라 그랬고 남자분의 절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부장권 사회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뒤로 잠깐 가보자. 고조선은 법은 8조라고 등장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8조법이 한 9년의 지배를 받으면서 몇 조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60조까지. 자, 이것은 문제를 좀 내려서 한국사 능력시험이라든가 입시 문제 같은 데 가끔 나오게 되는데 60여 조가 등장한 것은 언제 때다? 고조선 때가 아니라 한의 지배기 때다. 혹시는 가끔 가다 문제에서 이 60여 조가 등장한 게 위만조선 때 등장했다. 그러면 과감히 틀리는 겁니다. 한이 지배하는 과정에 등장한 게 이 60여 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본다. 자, 그러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여러분 교재에 법률 옆에 날개 쪽이 나오는데 자, 뭐냐. 낙낙문화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3번 점재연 신사비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점재연 신사비는 자, AD 85년에 오곡의 풍성을 기원하는 비석이에요. 열수가 대동강인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비석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비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 정도만 한번 거기 낙낙문화에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국가였던 자, 고조선과 진 중에서 고조선이 끝났습니다. 진은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기 국가였던 연맹 왕국에 관한 개념, 즉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삼함, 자, 그것을 설명하도록 합시다. 지우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국가까지 끝났지만 고조선은 청동기를 기반했던 국가지만 철기까지 존속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인자 철기를 기본했던 연맹 왕국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맹 왕국이란 개념은 연맹체를 이루면서 왕이 통치하는 국가. 철기 문화를 기반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연맹 왕국 국가는 자, 부여 고구려 쭉 나오게 되는데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나오는 게 부여예요. 부여. 자, 근데 여기 연맹왕 국가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내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라? 당연히 사료가 중심이 됩니다만은 첫 번째 문제를 낼 때는 개별적 국가, 개별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부여한다고 그랬으니까 부여에 관한 개별적인 내용만 박스로 내놓고 이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식의 결론적이요. 그런 개별 국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사료로 가와 나, 즉 국가를 2개 이상을 박스로 처리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즉 1번 가 국가는 어떠고 저쩌고 2번 나 국가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2개 이상 국가를 묻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 문제, 1억의 문제를 내는 거나 1억의 문제를 내는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왜? 중요한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연맹왕국으로서 나왔던 부여국가를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연맹왕국 부여국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주, 송화강 위역에서 나왔다. 또는 농안이나 장추지방이라는 평야지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 평야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생산량은 풍부할 겁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리고 만주 지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반농사도 등장할 겁니다만은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흥망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2번에 정치적 발전. 자, 1세기 초에 중국이 기록을 보다 보니까 처음으로 왕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 기록에 왕의 칭호가 나왔다는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3세기 때 굉장히 영토가 커지, 국가가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냐, 영토는 사방 이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방 이천리까지 들어가고 인구는 8만 호, 가구가 8만 가구에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다가 3세기 말에 선비조 공격을 받으면서 약화되고, 근데 부여는 고구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요. 결론적으로 선비조 공격을 받아서 약화되고 있었고, 그러다가 5세기 말 494년 고구려 문자 명왕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정치 파트로 넘어갑니다. 정치 파트로 넘어가는데, 자, 연맹왕국의 문제는 개별이든 통합이든 유관되는데, 그 나라에서 조금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꼭 체크하시니까 인자부터 나올 겁니다. 부여가 몇 부족 연맹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5부족 연맹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개 국가로 구성돼, 5개 민족으로 구성됐다. 민족이란 표현보다는 부족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5개 부족은 왕이란 부족과 4개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 부족을 우리가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 자, 그러면 결과는 5개 부족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5개 부족인데, 이 가들에서, 자, 이것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 단어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꽤 나오는 거고, 이게 말, 소, 돼지, 개조 결론적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축명의 부족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넣으란 이야기예요. 4개의 부족장이 등장하고 왕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이 4개의 부족장이 이걸 통치하는 과정에 이 4개의 부족장이 통치하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사출도라고도 불러요. 부여에서 꽤 중요한 단어인데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왕은 자기적을 통치하고 부족장도 자기적을 통치합니다. 왕이 이 지역을 간섭하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적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 관리가 대사자나 사자를 파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자, 대사자나 사자를 파견한다. 그러면 이 밑에 이 사람이 통치하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민이라든가 노비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배계층이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상호라고 부르고 피지배계층을 하오라고. 근데 여기서 가끔 문제 지문에 써먹는데 하오는 피지배층인데 일반 평민으로 본다. 혹시나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하오를 뭐로 보는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있냐면 노비로 나오면은 과감히 끌어버린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래 놓고 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왕은 자 부여에서 왕은 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잠깐 연맹왕 때 왕권은 별로 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부여에서는 왕권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어. 단어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왕권 강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로 나오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왕이 나온 부족은 궁궐이라든가 성책이라든가 감옥이 등장하고 있었다. 궁궐, 성책, 감옥이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왕권 강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죽었을 때 이것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만은 순장한다. 이것은 강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왕권 약화 그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이 그것은 왕권 강이라 그랬지만 약을 이야기한 게 뭐냐? 연맹왕 때는 왕이 세습되는 게 아니라 부족장이 선거에서 추대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에 가다 보니까 왕을 부족장이 추대했다. 왕권 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해나 한해가 입었을 때 왕이 책임을 지고 폐위된다. 그러니까 추대와 폐위를 이 사람이 한다. 이것은 약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왕권 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통치하는 자기적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출도라고 부르고 있죠, 결론적이요. 이 사출도는 부족장이 자기들을 계리적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왕권, 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편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정치편 다음에 경제편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부여는 자 만주 흉화강 융안이나 청춘 지방의 평야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만주 쪽의 결론적이요. 그러면 이 부여의 경제 생활은 당연히 반농 반목입니다. 당연히 만주 지방에 농업을 한다든가 목축을 하는데 농업을 할 때는 논농사는 아니었겠죠. 당연히 반농사였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반농 반목. 그 다음에 경제생활로 특산물이 나와요, 결론적이요. 그 특산물로 말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모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말, 주옥, 모피는 우리가 동해의 특산물이 있을 겁니다. 동해의 특산물로 뭐가 나옵니까? 당궁, 과마, 반어피가 등장하죠. 이것하고 좀 구분은 시켜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분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쪽을 뭐라 그랬습니까? 상호, 지배자 계층이죠. 이쪽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호, 피지배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상호는 지배자, 하호는 피지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여기 가 최고 권력자잖아요, 결론적이요. 자, 귀족은 고대까지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군사를 가지면서 또 하나 어디에 참여하냐면 정치에 참여. 왜? 왕을 폐위한다든가 추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에도 참여시키고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겠고, 그 다음에 호민이란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자, 호민은 골짜기 예문에서 등장하는 거니까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호민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대를 끌고 전쟁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군대를 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근데 하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하오는 일반 평민이고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는 농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하오는 노비는 조금 전에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하오는 나름대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무슨 물자는 대준다? 군수 물자는 조달한다.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군수 물자를 조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살인죄잖아요. 인간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고 있다. 두 번째, 남은 물건을 쫓을 때 12배를 배상한다. 자, 이게 절도죄인데 남을 훔쳤을 때 12배를 배상한다. 이것을 우리가 일책 12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배를 배상하는 일책 12법. 부여에서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 근데 일책 12법은 부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구려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세 번째, 간음자는 사형에 처한다. 나오겠고, 간음죄.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부인이 질투하면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는 수도 남쪽 산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단, 그 여자의 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자,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부인이 투기라면 사형에 처한다. 그 뒷말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여에서 말했던 투기죄가 있는데, 자, 구분을 잘하게 됩니다. 자, 투기죄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부여에서 여자분이 투기하면 죽였죠. 그래놓고 산 위에 걸어놨죠. 그 다음에 부인집에서 가져온 소나 말을 낸다 그랬잖아요. 요것과, 그러면 뭐하고 꼭 구분하느냐? 고구려와 구분하세요. 고구려에서는 여자분이 투기하면 죽인다. 사형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사형까지만 나와요. 근데 부여에서는 여자분이 투기하면 사형하고
이 시체를 어디에 걸어놔요? 산 위에 걸어놓죠. 뒤에 말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던 경간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료 내용을 잘 구분하면서 뒤에 말을 시체를 산 위에 걸어놓는다. 그러면은 내다 버린다 하면 부여고, 그냥 투기한 여자분을 사형에 처한다 뭐로만 본다? 고구려만 본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풍습으로, 자, 연고가 등장. 제천에서 연고. 부여에서 꽤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연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연고는 수렵사의 전통입니다. 농경보다는 수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 놓고, 우제전법, 소나 말발굽으로 점치는 방법이 되겠고, 장례, 순장과 후장이라고 있는데, 순장, 왕이 주에 순장한다. 왕권 강화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형사치수제도가 등장한다. 형이 죽었을 때는 형수는 시동생과 같이 산다. 그럼 부인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투기죄가 마련될 수 있었다. 고구려도 형사치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 잘 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 주몽이란 칭호를 주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다고 보고 정리만 하도록 합시다. 자, 고조선과 부여를 이야기했는데, 고조선의 중요한 것은 정치적 변천 과정. 당군조선과 임한조, BC 7세기부터 시작해도 되고 5세기부터 시작해도 됩니다만 멸망까지 이것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연맹왕에서는 각 나라의 중요한 단어인데, 부여에서 지금 색깔을 달리한 거, 여기 파란색 빼고요, 색깔을 달리했던 것을 머릿속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